히말라야의 장대한 산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티베트는 영성과 독특한 문화 전통, 그리고 숨막히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높은 봉우리들로 둘러싸인 티베트는 하늘이 땅에 닿는 듯한 곳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티베트의 본질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함과 엄숙함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우러지는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다처제와 같은 매혹적인 전통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습은 한 여성이 2명 이상의 형제와 동시에 결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필요와 사회적 관습에서 유래된 이 독특한 결혼 형태는 티베트 사회의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층을 더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목동들을 탐험할 것입니다. 그들의 텐트는 광활한 땅에 별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티베트 승려들의 고요한 불교 사원으로도 나아가 고대의 영적 관습과 지혜의 세계에 몰입할 것입니다. 티베트의 여러 층을 밝혀내며 그곳의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을 형성하는 이야기들을 발견해보세요. 극한의 날씨에 적응하기 티베트는 종종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립니다. 티베트는 서유럽과 거의 같은 면적을 차지하며 문화적, 지리적, 영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자치구는 중국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만약 우리가 티베트 고원을 포함하여 시각을 넓힌다면 그 크기는 거의 2배가 됩니다. 티베트는 평균 고도가 약 4,900m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높은 고도는 해수면보다 산소 농도가 현저히 낮아 방문객들은 최대 40%의 산소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야른 공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산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공기는 유명하게 깨끗하고 순수하여 방문객들에게 광활한 풍경과 독특하게 푸른 하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독특한 도전과 자연의 아름다움의 조화는 티베트를 지구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로 만들며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왔습니다. 해수면에서 사는 사람들과 달리 티베트인들은 저산소 환경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독특한 생리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고산 거주자들과 비교해 혈액 내 헤모글로빈 수치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혈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지만 티베트인들은 유전적으로 낮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유지하여 과도한 혈액응고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입니다. 티베트의 겨울은 매우 추워서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름은 놀랍게도 시원하여 영하 3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후의 역설은 티베트의 멋진 경관을 형성하는 독특하고 도전적인 조건을 더해줍니다. 티베트 고원은 따뜻하고 고운 털로 유명한 희귀한 종인 티베트 영양의 서식지입니다. 상징적인 야크는 지역 생태계에 필수적이며 고기, 우유, 털을 제공하고 짐을 나르는 동물로도 사용됩니다. 티베트 갈색곰, 티베트 모래여우, 팔라스 고양이, 티베트 늑대는 티베트의 생물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티베트 마스티프 고대 유목민들은 가축을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은 티베트 마스티프라는 위험 있고 강력한 개를 선택적으로 번식했습니다. 이 마스티프들은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본능과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몸집과 두꺼운 이중털, 강한 무리 행동을 가진 티베트 마스티프는 그 희귀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품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품종은 다양한 야생 동물과의 공존을 탐색하는 티베트인의 독창성과 적응력을 상징합니다. 티베트의 다처제 여성이 2명 이상의 남편을 두는 다처제 관습은 티베트 문화와 경제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어려운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사회의 적응 전략을 드러냅니다. 전통적인 티베트의 다처제에서 일반적으로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서양의 관점에서 볼 때 비전통적이지만 이 어레인지먼트는 티베트인들이 직면한 많은 사회적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티베트 고원의 혹독한 기후와 제한된 경작지는 대가족을 유지하거나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나누는 것을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다. 다처제,
특히 형제들이 한 아내를 공유하는 형제 다처제는 가족을 단결시키고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관습은 자원 관리 전략으로 효과적이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다처제는 또한 사회적 및 가족적 이점이 큽니다.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재산 상속에 대한 잠재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강한 공동 책임감과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가족 단위에서는 모든 자녀가 모든 남편의 자녀로 간주되어 자녀 양육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 남성 인물들이 자녀 양육과 복지에 기여하며 아내는 가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다처제 가정은 여러 남편의 결합된 노력 덕분에 더 부유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어 더 효율적인 토지 사용과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의 다처제는 경제적 현대화, 토지 개혁, 이동성 증가, 외부 문화 규범의 노출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지만 티베트의 다처제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게 여전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더욱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야기해봅시다. 다음에는 티베트의 깨끗한 수원이 아시아의 많은 주요 강들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배워보겠습니다. 풍부한 수원 티베트의 방대한 수자원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물과 얼음의 저장소로 북극과 남극에 이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호수, 강, 빙하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의 생명줄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7%가 티베트에서 흐르는 담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탑으로 알려진 티베트는 양쯔강, 황하, 인더스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 등 여러 주요 아시아강의 발원지입니다. 티베트 고원의 빙하에서 공급되는 이 강들은 수많은 나라의 수십억 인구에게 필수적입니다. 약 15,000피트에 위치한 나모 호수와 같은 고산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수 호수 중 하나로 그 아름다움 외에도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의 수자원은 지역적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필수적이며 수많은 개인의 삶과 생계를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물이 풍부한 지역의 섬세한 균형은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며 세계의 수자원 간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티베트에서 성공적으로 재배된 블랙 다이아몬드 사과. 티베트는 높은 고도와 추운 기후로 인해 식생이 드문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별한 블랙 다이아몬드 사과의 고향입니다. 이 놀라운 사과는 깊은 보라색, 거의 검은 껍질로 두드러지며 이는 높은 고도에서 강렬한 자외선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관만이 아닙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사과는 매우 즙이 많고 달콤한 과육으로 유명하며 완벽한 단맛과 신맛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재배 환경과 제한된 생산량 덕분에 이 사과들은 사치스러운 과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드물고 비싸며 시장과 계절에 따라 한 개당 17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의 가격이 매겨집니다. 티베트의 매혹적인 역사와 티베트 국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준비를 해주세요.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욱 놀랍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문화와 역사. 티베트 사람들의 기원은 원주율 종교와 고대 장축 문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초기 시기는 많은 역사적 기록이 구술 전통과 후에 작성된 불교 문서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티베트 역사 기록의 중요한 발전은 7번째 세기에 티베트 문자가 도입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티베트의 문화적 및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티베트는 더 넓은 무역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실크로드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티베트는 동서간의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허브가 되었습니다. 7번째 세기 송첸 간포 황제의 통치 아래 티베트 제국의 출현은
중요한 확장과 영향력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송첸 간포 황제는 티베트 역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제국의 수도를 라싸에 세우고 존경받는 조캉 사원과 라모체 사원을 포함한 티베트 최초의 불교 사원 건설을 감독했습니다. 이 시기는 티베트 문자와 동전의 발전도 보았으며 정교하고 중앙집중적인 행정의 부상을 알렸습니다. 11번째 세기부터는 수도원 불교가 상당한 중요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학교와 수도원이 세워져 티베트 사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종교적 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학습, 예술적 표현, 공동체 생활의 활기찬 허브가 되었습니다. 14번째 세기 이후 달라이라마는 티베트의 영적 및 세속적 지도자가 되어 티베트 사회에서 종교와 통치의 독특한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20세기는 티베트에 격동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인근 중국과의 상호작용과 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였습니다. 티베트는 세기 초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이 주장은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장악하면서 정치적 및 사회적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1959년 티베트 봉기 이후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여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티베트 저항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국제적인 티베트 자유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995년 중국 정부는 불교를 중국에서 널리 실천되는 종교로 인정하고 자신들의 판첼라마를 임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전 판첼라마의 사망 후 6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의 달라이라마가 선택한 후계자와는 현저히 다른 선택이었습니다. 현재의 후계자는 중국에서 숨어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정부가 임명한 판첼라마의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달라이 라마의 이미지를 소지하는 것은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티베트인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중국 정부가 티베트 문화와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티베트 국기에도 적용되어 나라 어디에서도 표시될 수 없습니다. 대신 중국 국기가 지붕에 걸쳐 있습니다. 티베트 국기와 음악 티베트 국기는 종종 눈 사자 국기 또는 자유 티베트 국기로 알려져 있으며 티베트 망명 정부와 티베트 망명 공동체의 강력한 상징으로 그들의 국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역사적인 국기의 중심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마리의 눈사자가 있으며 이는 국가의 두려움 없는 본성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티베트인의 영적 및 물질적 부를 나타내는 불타는 보석을 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자유와 모든 존재를 기르는 것을 상징하는 빛나는 태양이 있으며 이는 불교 상징에서 흔히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태양의 푸른 광선은 불교의 열 방향과 보편적인 평화와 행복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태양과 사자를 둘러싼 금색 테두리는 불교 가르침의 확산과 전통적으로 연결됩니다. 티베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은 세대를 넘어 역사, 도덕적 가치 및 영적 신념을 보존하는 풍부한 이야기 전통입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의해 가장 긴 서사시로 인정받은 게사르왕의 이야기는 단순한 문학적 걸작이 아니라 티베트의 가치, 역사 및 우주론을 담고 있습니다. 음악과 춤은 티베트인들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음악은 찬트와 세속적인 노래를 포함하며 다미안, 링부, 드럼과 같은 악기로 연주됩니다. 티베트 춤은 수도원에서 마스크를 쓴 승려들이 공연하는 신성한 참춤에서부터 마을과 도시에서의 세속적인 민속춤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춤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고 민속을 보존합니다. 티베트 승려들의 일상생활 티베트 도시에서 승려들의 일상은 전통적인 토론의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학습 여정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토론은 승려들이 서로 도전하며 불교 가르침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탐구하는 역동적인 교환입니다. 식사 시간에는 단순함과 규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는 종종 채식으로 구성되며 불교의 비폭력 원칙을 따르며 승려들의 영적 길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티베트 수도원의 오후는 개인 학습, 명상 및 공동의식에 헌신됩니다. 이러한 의식에는 찬트, 음악 공연, 복잡한 모래 만다라의 생성이 포함되며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이며 영적 변화를 상징합니다. 밤이 되면 승려들은 저녁 기도와 명상을 위해 모여 하루를 되돌아보고 휴식을 준비합니다. 연중 내내 몰람기도 축제와 같은 의식과 의례는 티베트 수도원의 영적 직물의 풍부함을 더하며 그들의 전통과 신념의 깊이를 강조합니다. 티베트 여성 수도사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티베트 여성 수도사들은 안이라고 알려진 대규모 공동체에서 생활합니다. 이 여성들은 티베트 불교에 헌신하며 남성 승려들과 매우 유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로 수도원에 거주하는 이 여성들은 영적 성장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데 깊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영적 활동은 남성 승려들의 것과 밀접하게 닮아 있지만 더 작고 외딴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은 종종 깨달음과 세속적 고통에서의 해방에 대한 강한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점성술 차트, 티베트 문화에서 예언자와 점술가의 역할. 티베트 문화에서 점성술, 즉 지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성술 차트는 개인의 정확한 출생 시간과 날짜에 따라 세심하게 제작됩니다. 이 차트는 개인의 삶을 안내하며 예측을 제공하고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적합성은 종종 점성술 분석을 통해 평가되며 출생 시 별과 행성의 위치가 관계의 조화와 번영을 예측합니다. 점성술은 티베트 의학과도 연결됩니다. 천체의 위치는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지며 이는 의료치료의 시기와 특정 치료의 선택을 안내하여 건강관리 관행을 우주적 리듬에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티베트 의학의 독특한 측면 중 하나는 귀한 약용버섯인 동충하초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 관행은 고산 초원에서 이루어지며 동충하초는 애벌레에서 자생합니다. 이 활동은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데 지역사회가 의식과 축제를 위해 함께 모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티베트인들은 또한 신탁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점술 기법을 사용하여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간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의 신탁자는 역사적으로 국가 지도자들과 달라이 라마에게 의식을 통해 조언해왔습니다. 이 신탁자들은 신성한 메시지와 통찰력을 전달하기 위해 황홀한 상태에 들어갑니다. 티베트의 가장 독특하고 의미 있는 관습 중 하나는 하늘 장례입니다. 이는 불교의 환생과 물리적 몸의 무상함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늘 장례는 외딴 높은 산에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됩니다. 승려들은 독수리가 유해를 소비하기 전에 의식을 수행하며 이는 삶과 죽음의 연결과 티베트 문화가 포용하는 자연과의 깊은 유대를 상징합니다. 티베트 음력의 의미와 로사르 축제. 티베트 음력과 로사르 축제는 티베트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들의 풍부한 전통과 종교적 신념을 반영합니다. 티베트 음력은 달의 주기를 기반으로 하며 축제와 의식의 많은 측면을 안내합니다. 티베트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는 티베트 새해를 기념하는 로사르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음력에 따라 보통 1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시작됩니다. 로사르는 9년에서 신년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공동체의 새로움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로사르 축제는 최대 15일 동안 이어지며 다양한 의식과 축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정교한 영적 의식이 열리며 공동체는 활기찬 모임을 위해 모입니다. 가정은 세심하게 청소되고 장식되며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고 가족들이 제외하여 축제에 참여합니다. 새로운 기도 깃발이 걸리며 이는 공동체의 정신과 새로운 시작을 희망적으로 포용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축제 기간 동안 젊은 여성들이 관광객과 함께 잠을 자는 독특한 관습이 포함되며 이는 새해의 행운과 축복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 전통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들의 문화적 직물의 중요한 부분이며 다양한 사회가 변화와 새로움을 수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조합니다. 드로아 유목민과 티베트 농부들. 드로아 사람들은 티베트 유목민으로 티베트의 문화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천 년에 걸쳐 전통과 회복력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삶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인 티베트 고원에서 번창하고 있으며 이곳의 고도는 종종 4,000m를 초과합니다. 드로아는 그들의 땅과 가축에 깊이 연결된 독특한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생계의 중심은 야크, 양, 염소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티베트 고원의 혹독한 조건에 독특하게 적응했습니다. 드로아의 유목 생활 방식은 계절적 이동 패턴을 따르며 연중 내내 가축들이 최고의 풀밭과 수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거처는 야크털로 만들어진 상징적인 검은 텐트로 고원의 강한 바람과 극단적인 온도에 대한 내구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텐트는 유목 생활 방식에 맞는 이동식 가정으로 티베트의 험준한 지형에서 보호와 쉼터를 제공합니다. 여성들은 담요를 짜고 버터를 만드는 등의 활동에 참여하며 남성들은 가축을 관리합니다. 가을에는 유목민들이 겨울을 위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가축을 판매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시장이나 거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의 말 타는 기술은 놀라우며 말은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에서의 경마와 기술 대회는 그들의 뛰어난 기승 능력을 보여주고 사회적 연결과 문화 보존의 기초가 됩니다. 티베트의 고요한 계곡과 낮은 지대에는 자연의 리듬과 땅의 생산성과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티베트 농부들로 시대를 초월한 농업 관행에 종사하는 땅의 관리인들입니다. 보리, 밀과 같은 필수 작물을 재배하며 이는 티베트 문화와 생계에 필수적입니다. 티베트 농부들의 삶은 주로 심기, 기르기, 수확의 주기로 표시되는 농업 달력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리는 티베트의 혹독한 기후에 잘 적응한 튼튼한 곡물로 식량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의 가족 역학은 농업 루틴과 얽혀 있으며 다세대 가족들이 함께 일하고 농업 지식을 젊은 세대에 전수합니다. 이 농부들의 전통적인 티베트 가정은 현지에서 조달한 돌과 나무로 지어지며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으로 혹독한 기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는 다채로운 티베트 직물로 장식되어 있으며 중앙난로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티베트 농부들은 현대화와 세계화로 인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교육과 직업 기회를 위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농업 지식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및 경제적 변화는 토지 소유권과 전통적인 농업 관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회복력을 보여주며 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을 관리하고 남성과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며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티베트의 농촌과 도시 생활의 격차. 농촌 티베트에서는 일상생활이 혹독한 자연 환경과 기본 생존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필요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도시 티베트는 라싸, 시가체, 제양제와 같은 도시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러한 도시 중심지에서는 역사적인 수도원과 사원이 현대 인프라와 나란히 서 있으며 티베트 사회의 급속한 성장을 보여줍니다. 도시 거주자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이는 다양한 경제를 반영합니다. 무역은 여전히 중요한 직업이지만 현대 교통 및 통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도시 거주자들이 환대, 교육, 의료 및 행정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이제 전통적인 티베트 사회에서는 드물었던 기술 및 비즈니스 분야에서 경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싸와 같은 도시의 학교들은 표준 중국 교육 과정에 따라 운영되며 티베트어와 문화에 대한 수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 접근 방식은 젊은 도시 티베트인들이 현대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도 그들의 문화 유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전통적인 음식인 모모, 툭파, 버터차는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다양한 국제 요리도 제공됩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해 중국, 인도, 네팔, 서양의 맛을 전통적인 티베트 요리와 혼합하여 제공합니다. 관광은 이러한 도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와 숨막히는 경관을 경험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오염 및 폐기물 관리와 같은 환경 문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 티베트인들은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생활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장소와 문화적 경이로움. 티베트는 세계에서 가장 장관이 뛰어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명소를 자랑합니다. 먼저 상징적인 포탈라 궁전으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이 놀라운 건축 걸작은 단순한 시각적 경이로움이 아니라 티베트 불교의 존경받는 상징입니다. 그 존재는 라사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며 방문객들을 그 웅장함과 영적 의미로 매료시킵니다. 근처에는 또 다른 티베트 영성의 초석인 조캉 사원이 있습니다. 원래 왕가의 지참금으로 가져온 부처의 동상을 보관하기 위해 세워진 조캉 사원은 세기를 거치며 예배실, 성소, 기도실로 구성된 복합체로 확장되었습니다. 각 공간은 영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사의 중심으로 이동하면 바르코르 거리가 활기찬 티베트 생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대 거리는 단순한 주요 도로가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의 발걸음과 기도로 가득 찬 순례 경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기찬 바르코르 거리를 지나면 고요한 세라 수도원에 도착합니다. 라사 외곽에 위치한 이 역사적인 장소는 티베트의 위대한 대학 수도원 중 하나로 학문적이고 명상적인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세라 수도원의 학문적인 분위기에서 우리는 노르블링카로 이동합니다. 7번째 달라이 라마의 통치 아래인 18세기에 세워진 노르블링카는 차기 달라이 라마들의 여름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과 역사적인 건물들은 평화로운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노르블링카를 지나면 드레푼 수도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대학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각 불교 철학과 실천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드레푼 수도원은 생기 있는 학문적이고 영적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라사의 드롱 계곡에 위치한 얌브라칸 궁전은 티베트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로 티베트의 첫 번째 건물로 여겨지며 티베트 문명의 기원으로 간주됩니다. 라사의 남서쪽에 위치한 낭 계곡에서는 역사적인 도시 간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티베트 가옥, 자갈길, 그리고 번화한 시장을 가진 간체는 살아있는 박물관과 같아 티베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입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